정말 지난 한 3년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은 문화적 담론의 이름은 한류라는 말일 거예요. 그죠? 한류, 그래. 또, 근데,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어떤 그 민족주의적 자부심이 강하게 들어, 이제 우리 잘 나가. 이러거나. 아니면 굉장히 또 삐딱한 시선이 있어요. 건붕어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그러냐,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시각이 우리 내부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짚어봅시다. 이제 사실 한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맥락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한번 짚어봅니다. 한류를 크게 한번 세 시기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시기는 1996년에서 2000년. 저는 이제 한류의 시작이 되는 원점을 1996년이라고 보는데요. 1996년은 한류라는 말도 없었을 때예요. 이때 뭔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바로 한국의 TV 드라마가 드디어 중국의 방송 채널에 처음 진출한 해입니다. 굉장한 헐값으로. 그때 팔려간 드라마가 팔려가서 중국에서 빅뱅을 일으킨 작품들이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랑이 뭐길래. 그 다음에 그 혀 짧은 소리로 해서 우리를 하여금 굉장히 많은, 특히 한국의 남자들로 하여금 많은 어떤 그 안도감을 안겨다 줬던 차인표가 나왔던 사랑은 내가 내 품 안에. 그대 품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안재욱이 나왔던 별은 내 가슴에 이런 거. 안 봐서 솔직히 몰라요. 근데 제가 본 거는 그거 기억나요. 하여튼 뭔가 내가 TV에 들러다 봤는데 너무 멋있게 생긴 애가 막 색소폰도 불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바로 뒤에 대사를 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 저 누구냐? 누구냐, 넌? 그래서,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 TV 탤런트들이 굉장히 딕션은 정확한 편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갈 때까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중국에서 거의 광적인 열기를 불러일으키면서 특히 중국의 아줌마들에게 완전히 폭발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국 드라마 사재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시점은 이제 중국이 일본, 한국이 걸었던 바로 그 길, 베이징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이제 드디어 개혁 개방을 세계적으로 이제 과시하면서 중국인들의 프라이드를 막 하기 위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 외적인 도약을 이룰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굉장한 문화적인 거대한 패러다임의 이동기였습니다. 그 순간에 그 16억 중국 대륙을 뒤흔든 거는 놀랍게도 헐리우드 영화도 아니고 영국의 팝 음악도 아니고 일본 거는 일단 중국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일본 거는 앞으로 100년이 흐른다 한들 일본 거는 중국에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류의 핵심은 뭐냐면 일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중국이라는 역사적 조건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게 딱 터지니까 중국도 놀란 거야. 중국의 지식인들도.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물이 어쩌고저쩌고 중국의 명품이 난리 났대더라. 세계 명품 산업은 중국이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지금. 하물며 이제 세계 와인 산업까지 중국이 이제 다 살고 있습니다. 걔들 로마네 꼭대 사가지고 저 중국 고량주에 섞어서 마시고 아니 그걸 갖다가 그러던가 말든가 우리가 뭔 상관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뭐냐면요. 중국은 거대한 주식회사예요. 이사회가 공산당이라는 이사회가 주식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희한한
희한한 나라다 이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두 번째 우리의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중국의 지금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걔들은 뭐 관 한 번 열었다 그러면 한 7,000개 관. 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장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막 300억짜리 펀드 만들어서 영화 만든다고 지랄하는데 걔들은 최소 규모가 한 3천억, 5천억짜리 만들고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얘기되는 시나리오만 갖고 오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기 지금 현재 2013년 현재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 드라마를 보느냐, 한국 감독을 왜 부르느냐면요,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줄을 몰라요. 세계 모든 부분의 학문적인 영역이나 과학기술적 영역에서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지금 중국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어요. 뭐 때문에? 공산당 때문이에요. 그 거대한 시장이 이미 만들어진 중국에서 아직까지 자체적인 컨텐츠 개발 능력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우리의 두 번째 기회예요. 근데 이거 오래 안 갈 겁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게 중국인들이 실감을 하게 된 게 뭐냐면 한국 드라마가 물론 더빙을 해서 하지만 이 뭔가 분명히 다른데 아무리 중국말로 더빙해서 중국인들이 본다더라도 자기들의 감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애들이 한국의 이 막장 드라마에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열광이냐? 이게 막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교한 한국적 현실, 리얼리즘적 추적 뭐 이렇게 했으면 왜냐면 자기들 중국 사회주의 상황과 너무 다른 배경으로 갖기 때문에 안 됐을 거야. 근데 막장은 인류 공통어는 막장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막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이제 진화해 나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가 보여주는 한국 기업들의 위대한 PPL 정신으로 한국의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벌 회장집에 꼭 끼어들어와 드라마에. 희한해. 하다못해 시크릿 가든을 봐요. 우리가 IQ 75 이상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진짜 정말 힘든 애들이거든요. 그 스턴트라고 하는 것이. 남자애들도 힘든데 여자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애 지금 백화점을 물려받을 그것도 씨발 존나 잘생겼어. 또 못생겼으면 이해를 해. 정용진처럼. 뭐 또 정용진처럼 또 못생겼으면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현빈처럼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런 애가 힘들게 몸으로 그냥 몸 부셔져라 해서 하는 그런 여자한테 꽂힌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런 사례가 우리 건국 이후 내 한 사례 하나만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진짜 말도 안 되잖아, 이건. 정말 상식 이하의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 상식 이하의 설정이 모든 드라마에 있어. 알고 보니 그들이 남미였더라가 아니기 다행이야. 그런 막장물에 열광하는 논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TV 드라마를 생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소비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요. 어차피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아. 절대 나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아. 쟤하고 나하고는 어차피 다르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소품과 미장센의 배치들은 전부 자본주의 욕망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때 막 자본주의적 비상에 드디어 도약대에 선 중국의 대중들은 한국의 드라마에서 그 욕망을, 특히 가시적 욕망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획득할 수 있는 바로 그 욕망을, 그리고 내한테 너무나 개연성 있는 그런 욕망을 한국 드라마가 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황신혜가 하고 나왔던, 김혜수가 하고 나왔던 X3, 화장 터치, 이런 것들이 드라마와 더불어 중국의 여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욕망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던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한국의 드라마가 막장은 막장인데 왜 그 막장의 내용이 중요해요. 한국 드라마의 본질이 있어요. 본질. 1대에도 없고 미드에도 없는 한드의 핵심 키워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나는 이 단어를 뽑겠어요. 한국의 모든 드라마는 장르에 상관없이 가족의 영화예요. 우리는 다 가족이야. 그걸 30년 동안 우려먹는 사람이 김수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족을 잃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위로는 공산당, 아래로는 봉건적인 가족의 질서에서 드디어 이것이 막 자본주의에 의해 해체되어 가고 있는 바로 그 단계에 있어요. 바로 그런 단계에서 사랑 먹일래 같은 대가족과 핵가족의 문제를 굉장히 유쾌하게 그린 드라마가, 그러니까 김수현식의 드라마가, 이건 비록 생긴 것도 다르고 환경도 배경도 다른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너무 핍진성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이성적인 한국 드라마에 대한 중국 여성 관객들의 반응을 두고 중국의 광남일보의 한 기자가 이 현상을 기사로 쓰면서 이 현상에 대한 이름으로 한류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류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야. 중국에서 일어난 일종의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중국의 언론이 붙인 이름이에요. 이거는 한국의 한류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를 제공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한류가 뜨는데 그 한류가 정작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의 컨텐츠를 해외에 나가는 준비를 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의지 바깥에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해프닝이었을 뿐이에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애들이 중국에 제일 먼저 진출할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드라마가 진출했고 노래가 통해서 뭐야? 연기도 되고 노래도 부르는 애가 제일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차인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인표보다는 안재욱인 거예요. 그리고 하지원보다는 장나라인 거예요. 그냥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드라마에 얹혀서 음악이 그냥 무임승차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국의 이른바 SM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DSP 같은 이제 아이돌 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야 이거 중국에 들어가 볼만하다 라고 해서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2000년도에 이제 드디어 독자적으로 비록 공연에 한해서지만 뭐 딴 다른 거는 뭐 할 수가 없고 공연에 한해서지만 드디어 아이돌 그룹의 북경 상해 같은 대도시 공연을 성공시키게 돼요. 이 첫 성공을 거둔 그룹은 베이비복스와 H.O.T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드라마하고 상관없이 아이돌 그룹이 직접 이제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중국의 대중들과 젊은 대중들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때 제가 SM의 수장인 이수만 회장이랑 이제 무슨 문화부에서 회의한 게 있어가지고 뭐 가서 만났는데 사실 별로 둘이 사이는 안 좋아요. 근데 저보다 한 10년 선배니까 제가 이제 깍듯이 이제 요즘 뭐 중국에도 진출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또 내 귀에 생각나요. 요즘 애들 의상비도 안 나와. 내 음살이었겠지만 맞는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3만 장, 4만 장 티켓이 H.O.T 공연이 다 매진은 됐대.
그런데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게 그런 대규모 공연의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 중국에. 모든 걸 한국에서 다 실어서 그까지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막 3만, 4만 명이 막 매진은 되는데 정작 계산해 보면 이번 공연에 애들 의상비도 안 나오네 라는 말이 정말 그 실감이 날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의 공통점은 뭐다? 터지더라도 돈이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아직까지는 산업적인 단계,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승립하기 어려운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작이 일본에서 시작했으면 우리는 할 일 없었어요. 일본에서 시작했으면 일본은 끝났어 그냥 그걸로. 그런데 이게 시작이 중국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결국 화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실상 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의 미얀마에서 인도네시아까지의 동남아시아를 사실상 경제적,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98년인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베트남이 아무리 그때 이제 도이모이 정책, 이제 그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한 지 한 7년밖에 안 돼서 힘들 때예요. 굉장히 가난할 때지. 근데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서요. 그 해에 LG 드봉 화장품이라고 기억나세요? 지금 아마 없어졌을걸? LG 드봉 화장품이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서 1위를 해요. 근데 베트남이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 하더라도 베트남이 어떤 나라입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샤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패셔너블한 쪽으로는 이게 굉장히 아시아 국가에서 앞서가 나는데 한국에서도 족보가 없는 드봉 화장품이 베트남 시장 화장품 아무리 작지만 화장품 시장에 1위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김남주가 나왔던 먼 드라마 하나가 베트남에서 대박이 나요, 여자들한테. 근데 그때 김남주가 LG 드봉 화장품 모델이었어. 그래서 정작 그 드라마로 돈을 프로덕션이나 한국 방송국은 돈을 번 게 거의 없지만 거기에 주인공이 우연히 어떤 물건의 어떤 상품의 CF 모델이라는 이유로 이 화장품이 갑자기 베트남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해요. 마치 그 발음 지가 김남주 되는 줄 알고. 그냥 물론 이건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무도 그때는 정말 우리는 아무도 몰랐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 문화 콘텐츠라는 게 그 자체의 수익 시장이 아니라 그거 말고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산업 혹은 유관 산업의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것이 아닌 직접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두 번째 단계에 와서는 달라져요. 돈이 드디어 진짜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규모의 돈을 실제로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단계로 들어간다. 바로 일본 시장 진출이다 이겁니다. 이 일본 시장 진출에 어떤 예광탄이 된 컨텐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99년에 강재규 감독의 영화 쉬리예요. 한국에서도 흥행이 많이 됐지만 이런 분담 문제는요. 특히 일본 시장에서 한국의 컨텐츠 중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강재규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것도 태극기 휘날리미를 한 거예요. 사실 한국 시장보다는 일본 시장을 노리고 둘 다 일본 시장에서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도 흥행이 많이 됐지만 그때만 99년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국에 멀티플렉스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단관 개봉 시절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막 듣다 해봐야 그냥 몇십억 정도 버는 거였다면 이게 일본에서 박스오피스 2위를 해요. 헐리우드 영화하고 거의 맞짱을 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200억을 넘어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쉬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002년에
보아가 드디어 한국인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라서고 그 이듬해인 2003년에 드디어 겨울연가 그건 정말 한 편도 저는 안 봤어요. 왜냐면 그걸 보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몸이 막 간지러워. 왜냐면 배용준하고 최주호가 나와서 뭘 어떻게 이제 뻔히 보이잖아. 그걸 꼭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 나 못 봐요. 아직도 못 봐. 아직도 저는 아직 한 편도 언제만 어쨌거나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연사마와 지우 히메가 돼가지고 이거 완전 일본 열도를 경하게 빠뜨립니다. 특히 이제 이 오늘의 핵심은 K-팝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바로 보아의 성공이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보아는 막 그냥 막 거의 뭐 이미자 수준이야. 그러다가 이제 가수가 됐는데, 근데 저는 한국의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보아가 2002년에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1위 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지금에서야 우리 막 하다못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애들이 막 일본에서 벌써 날린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 체감이 안 돼, 그게. 그런데 지금은 한 10년 전 상황만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그때 한국의 음악 산업은 미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아작이 났다 이거야, 국내에서. 아작나고, 야, 우리 그때 다 망했다. 이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IMF 97년에 말에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다 말라붙은 데다가 음악은 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게 그 외환위기 직후에 등장한 김대중 정권이 외환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두 가지를 산업 정책적으로 선택합니다. 그게 뭡니까? IT 산업 육성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가계 신용카드를 통한 가수요의 창출이다. 사실은 쓸 돈이 없는데 카드를 막 줘가지고 막 쓰게 한 거 아니야. 왜냐면 그렇게라도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IT에 전략적으로 김대중 정부가 한 것은 굉장히 훌륭한 판단이었어요. 제가 볼 때엔. 그런데 제가 음악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최악의 결정이야. 여러분 잘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을 해보면요. 결국 IT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인터넷 망산을 발전시키는데 마치 내가 컴퓨터를 사고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순간에 음악은 공짜로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정부가 홍보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절대로 돈 내고 음악을 들어야 된다라고 계몽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일본도 그때 인터넷망이 깔릴 때 일본은요, 그때 뭐 보안 이런 것도 허술할 때도 전부 과금 돈을 내고 다운을 받았어요.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도 다 막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본은 무식해가지고 곡당 그 당시에 600엔씩 우리 돈으로 한 7천 원 정도를 내고 한 곡을 다운받는데 애들이 거의 다 그렇게 다운받았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지적재산권, 저작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의 차이였다라는 거야. 일본은 처음부터 어차피 이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뚫릴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차원으로 계몽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공짜로 들을 수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이건 돈 내고 들어야만이 일단 여러분들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두 번째, 사실상의 범법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세 번째, 여러분의 돈을 주고 삼으로써 이 산업이 육성되어서 결국은 여러분의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는 쪽으로 피드백 될 것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계몽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돈 내고 다운받는 놈이 바보가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저는 이것은 정책적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나라는 완전히 도탄이 빠진 경제적으로 붕괴했는데 음반 산업 보니까 이게 연간 4천억 시장밖에 안 돼. 이건 초코파이 시장도 안 돼. 근데 이 4천억짜리 소프트웨어 시장 하나를 붕괴시키고 40조짜리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 전략적으로 얘들을 붕괴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나는 판단했을 정책 입안자들 그걸 몰랐겠어요. 근데 난 그렇게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 김대중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음반 산업이 괴멸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97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국에 음반 소매상이 10,000개가 넘었고 도매상이 50개가 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음반 살려면요,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돼. 지금 전국의 음반 소매상이 300개가 안 돼요. 15년 전에 10,000개가 넘었어요. 온 동네 여정 여고 앞에는 다 CD 가게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걸 왜 사? 지금 우리 애들은요, CD 플레이어가 뭔지를 몰라. 아예. 자, 그런 인터넷 온라인 시대가 되면은, 그럼 딴 나라들도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에요. 아직도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음악 선진국에서는 걔들은 뭐 인터넷 없어요? 망 안 깔려 있습니까? 여전히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는 결국은 온라인 시장이 대세가 되겠지.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공존하면 우리는 한 방에 오프라인 기존의 음반 시장이 붕괴합니다. 그때 이건 진짜 위기다 싶어서 제가 한국 음반 메이저 1위부터 8위까지 8개 회사 사장님들 한번 간담회를 열었어. 근데 해피하면 그때 SM 이수만 사장만 안 왔어. 내가 왜 열었냐면 그때 다 방문을 해봤어요. 방문을 해봤더니 그 8개 회사 중에 6개 회사 사장실 책상 위에 컴퓨터가 없더라고. 나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린 망했다. 하물며 한때 최고의 한국의 메이저 회사였던 지구 레코드, 그때 80이 넘으신 임정수 회장님 방에 딱 들어갔는데, 나도 그 장면이 영화처럼 기억이 나요. PC는 고사하고 책상 위에 강 선생 왔어. 잠깐만 기다려. 책상에 이만한 주판이 있어. 30년 동안 한국 최고의 메이저 회사, 여러분 지구 레코드 아세요? 지구 레코드? 모르죠? 45세 이하세요. 쉽게 말하면 지구 레코드가 어떤 회사냐면요, 이미자, 신중현, 남진, 나훈아, 조용필, 김종석까지, 하물며 정태춘, 박은옥 뭐 다 지구 레코드야. 6, 7, 80년, 90년대 전반기까지를 한국의 최고의 메이저 회사 회장실에 갔는데, 그분이 지금 21세기가 내일 모레인데, 정말 넘버3 대사대로 하자면 21세기가 내일 모레인데 전표를 가지고 주판으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 장면을 앞에서 보는데, 내가 지금 와서 앞으로 이 회장님께 하실 말씀 중에 조사와 의미를 빼고 이분이 뭘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까? 내가 하려고 한 얘기는 그거예요. 회장님 곧 망해요, 지금 이 회사. 그런데 이걸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 온라인이라는 개념을. 그다음에 유저들이 가게에 안 오고도 음악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웃으시지만 그 당시에 이걸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 음악을 지가 왜 어떻게 내가 안 줬는데, 돈 받고 안 줬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원래 우리 사무실에 누가 들어와서 갖고 가나? 막 진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인터넷이고 뭐 그 컴퓨터를 모르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정부가 규제할 수 없나? 막 그러고. 그래서 망했다. 우린 망했다. 진짜 1년 만에 망했어요. 그 8개 회사 중에 2개 회사만 살아남고 6개 회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거기서 살아남은 회사가 바로 SM과, 쉽게 말하면 보아를 낳게 되는 SM과 베이비복스를 낳게 되는 DSP였다라는 거야.
그 회사 사장님은 적어도 인터넷이 인터폴과 다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이죠.